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위 2023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커질수록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큰 기업에 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보장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같은 거 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동시에 받죠.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 지문 굉장히 자주 사지선다에서도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변액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될 때 월납일 경우에는 보험료 일단 동등하죠.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낮았을 때는, 그러니까 사는 가격이 낮다는 거죠. 똑같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사는 가격이 낮으면은 환산되는 보유 좌수, 즉 개수죠, 그죠? 사는 개수는 더 커지는 것이 맞죠.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 즉 가격이 비쌀 때 사는 경우보다는 보유 좌수, 사는 수량이 더 커지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즉 기준 가격이 낮다는 것은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는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사는 개수, 즉 보유 좌수는 더 적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낮을 때 사는 것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보유 좌수, 즉 개수가 더 많다, 크다라고 하니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이죠. 다음 중 금융시장의 유형과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저난이도 문제입니다. 자본시장,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자금시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가 얘는 짧은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아니라 자금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얘는 자본시장, 즉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죠. 파생금융상품은 콜이 아니죠. 선물, 옵션, 스왑. 그게 바로 파생금융상품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로 이게 단기금융시장, 즉 자금시장에서는 콜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을 얘기했는데요. 틀렸죠. 자, 선물이 바로 파생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금융상품이죠. 3번도 틀렸습니다. 표지엄은 단기금융시장, 즉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금리도 뭐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맞죠?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만약 올랐다.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말한다. 얘도 맞는 표현이네요. 세후 수익률, 세금 다 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자율 계산도 달리 복리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걸 다 고려한 금리가 실효금리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급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받는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자, 기업은 주로 돈을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급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투자는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는 무엇인가? 자, 표에서 어떤 업무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금전,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을 수탁을 받아서 수탁, 이제 위임을 받는 거죠. 예, 위탁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업무는 신탁업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유상증자의 종류인 제3자.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이건 직접 공모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은 일단 틀렸고요. 2번.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지. 얘가 바로 제3자 배정 방식이네요. 3번.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주주 배정 방식이 되겠죠. 4번. 인터넷 공모 등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자, 이건 뭐 일반 공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을 맞게 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마다 싸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2번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영업일이 아니라 얘는 3영업일이죠. 3영업일째 되는 날 결제가 됩니다. 4번 비상장 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0.5가 아니라 0.43%죠.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은 세율이기 때문에 얘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깎아주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4번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매매 계약 체결 시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자, 시간 우선입니까? 가격 우선입니까? 가격이 우선되고 가격이 똑같을 때 그 다음이 이제 누가 빨리 이제 호가 주문을 냈냐.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데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장 종료 40분 전 이후.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하지 못합니다. 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주가 수익비를 퍼로 알맞은 것은 퍼를 계산하라는 소리네요. A 회사의 현재 주가는 2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00만 원이네요. 그죠? 자, EPS 주당 순이익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인데 당기 순이익이 200만 원이니까 1000을 딱 빼고 나면 2000원이네요. 그죠? 그럼 2만 나누기 2000 하게 되면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현재 주가를. 현재 주가가 2만 원이고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1000주를 가지고 200만 원 벌었으니까 주당 2,000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퍼는 10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 매매 방식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번 채권 매매는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되는. 자,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은 주로 주식이죠. 사겠다,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이게 이제 막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매매는 상대 매매로 주로 거래가 되죠. 얘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3번 채권의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얘도 맞는 설명이죠. 4번 개인은 증권회사를 통해 주로 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통해
환매조건부 방식, 즉 RP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면서 납세금이 종결되는 거죠.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1번은 맞죠. 2번, 법인의 저축성 보험 차익은 순자산 증가, 그죠? 보험 차익은 법인의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를 한다. 얘도 맞네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얘는 분류 과세하죠. 예. 퇴직소득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양도소득이 있었죠.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과세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건 상식이네요. 4대 보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무역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정답은 상식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분류가 틀린 것은 1번, 보험료 재산출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갱신해서 다시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갱신형, 비갱신형, 얘는 맞는 표현이죠. 2번, 보험료 적립금 운영 방식에 따라 계정을 분리를 하는지 여부, 그게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이죠. 특별 계정 분리하는 거고요. 3번, 보험 사업에 대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배당하느냐 배당하지 않느냐죠. 그죠?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은 뭡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될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냐, 그죠? 아니면 사후에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냐를 가지고 실제 손실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 그죠? 그래서 이익의 계약자 분배 여부에 따라서는 배당 보험이냐 무배당 보험이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네요. 보험 사고가 사망이냐 생존이냐 생사 혼합이냐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분류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보죠. 해약 환급금에 대한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딱 나오면은 뭡니까? 일단 특별부활이죠.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와 수익자의 보장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별부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정답이네요. 17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연금계좌라고 하면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등이 대상이다. 맞죠? 예.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우대를 해주죠. 세액공제율이 15%가 아니라 15%,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 이하인 자 15%입니다. 3번, 자영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죠. 예,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맞죠? 3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확정급여형, DB형이죠. DB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DC형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DB형은, 즉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는, 자, 80세 이상, 나이에 따라서 저율과세 하는 세율이 있었죠. 자, 80세 이상은 몇 %입니까? 5, 4, 3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70세 미만 5%,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 80세 이상은 연령대가 증가하면 할수록 세율을 낮춰줍니다. 3%가 맞죠.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네요.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 맞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저축성은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합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죠. 3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금방 말씀드렸죠. 저축성입니다.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입니다.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변액 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같다. 최저 사망보험금 뭘 보증하느냐? 보증 옵션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네요. 틀린 겁니다.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은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해당이 되죠. 1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변동보험금이 크게 증액이 될 수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이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번 문제는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고객이 상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3번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비누적 방식, 누적되지 않는다. 얘도 맞죠. 매달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죠. 어디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사용하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달려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